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삶의 다양한 모습에서 느끼는 따뜻한 인간의 알퐁스 도데. 알퐁스 도데는 1840년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 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4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으며 17살까지 파리로 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작품을 썼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특히 마지막 수업과 별은 프랑스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으며 맑고 투명한 서정적 문체는 날카로운 풍자와 인간미를 보여줍니다. 꼬마 첩자는 호기심 때문에 조국을 팔게 되는 한 소년 첩자를 통해서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데는 불우했던 자신의 과거를 서정적인 문체로 그려냄으로써 작품을 아름답게 성화시켰으므로 서정시인이라고 불립니다. 오헬리는 1862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약 280편의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휴머니즘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입세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주제로 불쌍하고 나약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희생한 한 노인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에서는 사랑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정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아무 쓸모없는 선물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부부의 모습이 따뜻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20년 뒤에서는 오헬리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뒤에 만난 친구가 한 사람은 도둑이 되고 또 한 사람은 경찰이 되어 만나는 것으로 두 사람의 만남에 엇갈린 만남을 희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녀의 빵은 노처녀의 지나친 호기심이 어떤 결말을 자아내는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동정심으로 베푼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파상. 기드 모파상은 1850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단편 소설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익히고 있는 목걸이는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모파상 특유의 문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림으로써 진실한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줄거리입니다. 허영으로 가득 찬 마틸드가 어떻게 파멸되었나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달빛은 서정적인 배경 묘사가 잘 나타난 작품으로서
고지식하고 광신적인 신부가 달빛으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키며 그의 마음이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친구는 파리 점령 시절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된 두 친구가 점령군에 의해 죽어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잔인성이 평범한 인간의 덧없는 희생, 전쟁의 무모함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첫눈은 서로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난로 하나 들여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고집, 이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죽음까지 간 여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사랑이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교류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세계 단편집 알프스 도데, 오헬리, 모파상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머리맡에서 읽어주었던 책입니다. 앞이 깜깜하다고 생각할 때 눈을 감고 목표만 생각하라.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끝없는 노력을 하다 보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별, 첩자, 석행 영감의 염소 이야기, 오엘리의 마지막 입새, 크리스마스 선물, 20년 뒤, 마녀의 빵. 모파상의 작품은 목걸이, 달빛, 두 친구, 첫눈으로 이 책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퐁스 도데는 1840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시를 쓰곤 했습니다. 시와 희곡을 쓰다가 1869년 단편 소설을 묶은 풍차방앗간의 편지를 펴냈습니다. 원료 이야기, 아를로의 여인 등 많은 작품 등을 남겼으며 189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조국애와 서민들에 대한 따뜻한 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퐁스 도데의 작품 마지막 수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알자스 소년의 이야기.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또 늦었습니다. 아멜 선생님께서 전날 배운 문법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선생님께 꾸중들을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차라리 학교에 가지 말고 들판을 쏘다닐까.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날씨였습니다. 숲에서는 테티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제재소 뒤쪽에 있는 리페르 들판에서는 프레이슨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소리들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부랴부랴 학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면사무소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패전, 징발, 명령 등 온갖 나쁜 소식만 전해준 게시판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나는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광장을 가로질러 갈 때 게시판 앞에 있던 영감님의 대장간의 와슈테 영감님이 소리쳤습니다. 얘야, 그렇게 뛰지 않아도 돼. 지각하지는 않을 테니. 나는 와슈테 영감님이 나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왁작지껄한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길거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책상 듣는 소리, 엿 앉는 소리, 큰 소리로 책 읽는 소리, 조용히 하며 교탁 두드리는 선생님의 자막대기 소리. 나는 시끄러운 틈을 타 자리에 살짝 앉으려고 교실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찌 된 일인지 일요일 아침처럼 조용했습니다. 다른 날과 달리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 얌전히 앉아있고 아멜 선생님은 긴장된 얼굴로 아이들이 앉아있는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프란츠, 얼른 내 자리에 가서 앉아라. 막 수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엉거주춤 서 있는 나를 보더니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날처럼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얼른 내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은 장학관님이 오시는 날이나 졸업식 때나 입으시는 초록색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가슴에는 주름 잡힌 장식을 달고 머리에는 자수가 놓인 검은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교실 안에는 보통 때와 달리 엄석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비어있는 교실 구석에 의자에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쇠목골 모자를 쓰고 있는 오재 영감님, 예전의 면장님, 또 집배원 아저씨, 또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재 영감님은 낡은 프랑스 차곡덕분을 무릎 위에 펴놓고 그 위에 커다란 안경을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내가 놀라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동안 아멜 선생님은 교단에 올라가 부드럽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지방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새 선생님은 내일 도착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 시간이 될 테니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짧은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쁜 프레이슨 놈들. 면사무소 게시판에 적힌 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마지막 수업이라니. 나도 이제 겨우 프랑스어를 쓸 줄 아는데 이제 프랑스어를 배울 수 없다니. 그러자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이 무척 후회가 되었습니다. 새 둥지를 찾아다니고 냇가의 얼음을 지친다고 수업을 빼먹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게을러서 날마다 지각하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찮고 무겁게 느껴졌던 문법책과 성경책이 바로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친구와 헤어져야만 하다니, 다시는 만날 수 없다니. 아멜 선생님 또한 그렇습니다. 선생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자 벌받은 일, 숙제 안 해서 가서 자막대기로 맞은 일, 꾸지람 듣던 일들 따위는 내 머릿속에서 새까맣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좋은 추억만 생각났습니다. 아, 가엾으신 선생님. 선생님은 마지막 수업을 위해 정장 차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지막 수업, 프랑스어 수업 때문에 교실에 앉아 계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학교에 찾아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듯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멜 선생님이 40년 동안이나 학교에 기울인 공로를 감사히 여기고 사라져가는 조국에 대하여 마지막 의무와 사랑을 다하기 위해 저렇게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외울 차례가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만큼은 정말 크고 똑똑한 목소리로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마디가 틀리자 당황하여 계속 더듬거렸습니다. 머리를 들지 못한 채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프란처, 너를 꾸짖지 않겠다. 너는 벌써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 너는 날마다 서두를 것 없어. 내일 배우면 되지 뭐. 하고 생각했을 거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이지. 교육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바로 우리 알자스 지방의 큰 불행이었어. 저 프레이슨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겠지. 뭐 너희들이 프랑스 사람이라고? 제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프랑스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하지만 프란츠,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란다. 부모님들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너희들을 밭이나 실 뽑는 공장으로 보내고 싶어 하셨지. 나조차도 공부 시간에 꽃밭에 물을 주게 하거나 너희들에게 자습을 시킨 적도 있었으니까. 아멜 선생님은 계속해서 프랑스어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뚜렷하고 과학적인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코 프랑스어를 잊지 말고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 말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언제든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가 외워야 할 부분을 천천히 읽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갖고 계신 모든 죄를 우리 머릿속에 다 집어주려는 듯 했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칠판 쪽으로 돌아서서 분필을 집어들고는 있는 힘을 다해 크게 글씨를 썼습니다. 프랑스 만세. 선생님은 칠판에 얼굴을 대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돌아가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이제 수업은 끝났습니다. 다들 돌아가십시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